그다음에 형법의 범위 해가지고 협의형법, 형식적 의미형법, 광의형법, 실질적 의미형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광의형법, 다른 말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단어는 범죄와 명칭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을 다룬 모든 법, 이런 거를 실질적 의미 형법 또는 광의 형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은 형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 성폭력특벌법,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범죄와 형벌을 다룬 모든 법체계를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얘만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전, 갖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요것만을 떼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질서위반법 참고만 보시고, 그다음에 형법의 성격 역시 가볍게 보십시오. 형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관계자 사이에 평균적 정의를 다루는 사법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근거를 둔 배분적 정의를 규율하는 공법으로서 한 목적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 법체계는 크게 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법은 개인과 개인끼리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반면에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하고 여기에 법이 수백 개, 여기도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법은 개인과 개인이 대등관계라고 봐서 A와 B가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봐서 이들 사이에 평균적 정의를 규율해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50을 주면 B도 똑같이 얘한테 50을 주는 이런 관계예요. 반면에 공법은 이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평균적 정의가 아니라 배분적 정의,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거두지만 복지 혜택은 별로 안 줘요. 받은 것보다 적게 줘요. 반면에 영세민들한테는 세금은 별로 안 걷어요. 그 대신에 복지 혜택은 많이 주죠.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주는,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사법이나 공법 같은 경우는 먼저 실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법의 대표적인 실체법이 민법이 있어요. 이 민법은 누가 권리자냐, 누가 의무자냐, 이 권리 의무의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권리자인지 누가 의무자인지는 민법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갚을 의무를 가진 사람은 채무자라고 불러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이거는 민법에 나와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 절차를 다루는 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민사법의 대표적인 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소송해서 어떻게 재판해서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아까 A가 B에게 이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근데도 B가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강제집행해서 경매해서 돈을 받아낼 것인가? 이런 걸 다루는 법을 이제 집행법이라고 불러요. 하고 여기는 이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갖고 여기서 어떻게 경매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실체법으로서 민법,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집행법으로서 민사집행법을 체계로 한 이 법체계를 민사법 체계라고 불러요. 하고 사법의 대표적인 법체계가 민사법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사법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사법 체계라고 해서 상법과 관련된 법 체계들도 실체법, 절차법, 뭐 집행법들이 쭉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공법의 대표적인 또 역시 실체법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여러분 공부하시는 형법이에요. 근데 이 형법은 뭐가 범죄고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을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죄고 어떻게 처벌할지는 형법을 보면 나옵니다. 실체법인. 근데 얘를 어떻게 수사해서 체포해서 어떻게 재판을 해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절차를 다루는 법은 이제 형사소송법이란 법에서 이제 이걸 다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까지는 여기서 다뤄요. 그러면 유죄 판결된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서 어떻게 교정교하고 언제 내보내고 이런 걸 다루는 법은 집행법이란 법이 있어요. 갖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이런 거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갖고 이런 법 체계를 이제 공법의 이제 형사법 체계라고 불러요. 근데 공법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법 체계라고 해갖고 여기도 실체법, 절차법, 집행법, 또 뭐 헌법 체계로 해가지고 또 실체법, 절차법, 질체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공법 중에서 이제 형사법 체계 중에서 실제법인 형법 이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형사형법 시간에 요거는 이제 교정하는 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사법법이고 범죄와 형벌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하기 위한 절차법이 아니라 요건과 이에 대한 효과를 규정한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 형해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 함께 형사법 체계에 속하죠. 그다음에 형법의 규범적 성격 참고만 하세요. 형법은 첫 번째가 가설규범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종교나 도덕은 명령규범으로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지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형법은 가정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if then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면 그때는 이렇게 가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형법은 행위규범이면서 동시에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국가가 미리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추상적으로 써놓은 거 요게 구속요건이에요. 아까 요거는 하지 마라. 요걸 하면 범죄라고 해서 처벌하겠다고 미리 써놓은 겁니다. 따라서 근데 이 구속요건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처벌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러나 여기 안 써 있는 거는 해도 좋다. 즉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을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행위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판사에게는 여기 써 있어야만 처벌하고 써 있는 만큼만 처벌함으로써 재판의 기준이 되는 또 재판규범의 성질도 가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형법의 기능이 이제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역시 여기는 네 가지 규제적, 보호적, 보장적, 사회보호 기능 네 가지가 있는데 참고만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되 다만 2번에 보호적 기능과 3번에 보장적 기능 요 두 가지가 중요 기능이니까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볍게 들으세요. 형법은 크게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있다고 해요.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보호적 기능은 여기 앞에 일반인의 법익이란 말이 생략돼 있다. 여기는 피고인의 인권이란 말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형법은 첫 번째 보호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형법은 살인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 이게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보장적 기능이라는 것은 법에 써 있어야만 처벌하고 써 있는 만큼만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 이게 보장적 기능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탈옥하는 경우 탈옥수 신창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번 탈옥하면 사회가 막 뒤집어지죠. 근데 잡혀봤자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도망가는 게 본성이다. 따라서 이런 걸 안 할 걸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형량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범죄지만 법에 1년 이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년 이하의 형량밖에 안 받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법에 딱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이렇게만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속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해야 범죄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택배업소 중에 키스방이라는 택배업소가 있어요. 일본에서 넘어온 돈 받고 키스해 주는데 근데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업종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구속요건에 써놓지 않았었어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으니까 원래 법은 항상 뒤에 만들어지거나 어떤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이런 게 있을 걸 미리 예상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법이 이런 거 처벌하는 규정이.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경찰서 앞에다가 차려도 탄속을 못 해요. 왜? 범죄가 되려면 국가가 미리 금지된 행위를 써놓은 거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미리 안 써놨어요. 처벌한 범죄라고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걸 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이 키스방 업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형법의 보충성, 최우수단성이라는 게 나와요. 형법은
가장 강력한 사회방해 수단이에요. 그 때문에 보충적으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도덕이나 정규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민사 손해배상을 해결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될 때 요때만 적용해야 된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나 이걸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보충적인 수단인 형벌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또 보호적 기능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